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019년 6월 모의평가 중에서 비문학 지문 하나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37번, 42번 지문입니다. 이 지문에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8번 문제, 40번 문제, 41번 문제가 오답률이 높아서 학생들이 아마 이 지문에서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전에 비문학 지문을 해설해 주면서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여러분들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는 그 지문의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과연 이해를 했는지를 묻는 거지 결국 격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핵심 내용을 이해하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풀려야 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해서 문제를 다 맞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는 항상 그래서 주제가 뭐냐, 핵심 내용이 뭐냐, 글을 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자꾸 시험 보는 식의 공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최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지문을 한번 읽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다시 읽고 다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쌓고 연습을 해야지만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약간 난도가 높은 지문도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학생들, 수험생들은 대체로 보면 시간에 쫓긴다고 생각해서 자꾸 비문학을 시간을 딱 재고 그 안에 풀려고만 자꾸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연습하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알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럼 이 지문도 선생님이 핵심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걸 중심으로 독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 가장 머릿속에 기억나는 단어들이 있죠. 첫 번째, 개체의 조건.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분명히 예전에는 개체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개체성을 상실했다가 핵심 내용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해가 되면 문제는 나머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과연 무엇이냐?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답니다. 가령 예를 든 거죠.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서열과 외모가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답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면 첫 번째 문단에서 핵심 내용은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개체성의 조건은 무엇이냐 이걸 써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 개체성의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건 무슨 성은 아니다. 유사성은 아니다. 부분들 간의 뭐다? 유기적 상호작용이다. 알았죠? 부분들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바로 개체성의 조건이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린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체라고 부를 수 있다. 이해되셨죠?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건 서로 유기적 영향력이, 상호작용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본다? 개체라고 보자. 알았죠? 두 번째 문제와 똑같아요.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입니다. 이 두 번째 문단은 여러분 결국 개체성의 조건에 또 대표적인 게 무슨 성이 있다? 인과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개체라고 부르는 조건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서로 다른 개체입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의 인과성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 양병철이의 자식이 결국 양병철이와 자식은 다른 개체보다 인과성이 강하다. 하지만 결국 양병철의 자식은 결국 서로 다른 개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개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대상 간의 인과성이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글에서 다 읽고 나면 개체의 조건은 부분들 사이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아주 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성이 있어야 됩니까? 인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다? 개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결국 이걸 쓴 겁니다. 개체의 조건을 쓴 겁니다. 이걸 쓰는 이유가 그 다음 문단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음 문단에 보면 이런 말 있죠.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접근,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거든요. 알았죠? 여기부터 이해를.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여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하는 바로 개체입니다.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여러분들 무슨 세포하고 진핵생물이 있어요. 진핵생물. 진핵생물의 진핵세포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원핵생물이 있다. 됐죠? 이 생물에 무슨 세포가 있다? 원핵세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포의 종류는 진핵세포는 세포질의 막을 둘러싸인 핵이 있어요. 그 안에 DNA가 있지만 원핵세포는 핵이 없습니다. 얘는 핵이 있어요. 얘는 핵이 있습니다. 알았죠? 얘는 없어요. 됐죠? 이런 차이점만 비교하면 되죠. 또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의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진핵세포는. 그 중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죠.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 결국 진핵세포는 뭐가 있다? 세포 소기관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미토콘드리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위에 있는 문단을 읽고 나서 우리는 이 진핵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의 미토콘드리아는 과연 개체일까? 아니면 개체에 포함된 존재냐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미토콘드리아는 지금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이기 때문에 얘는 개체가 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지문에서는 그걸 얘기한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개체가 아닙니다. 알았죠? 하지만 밑에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소기관이었는데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있답니다. 알았죠? 이 말은 얘가 분명히 과거에 뭐였다는 거예요. 결국 개체였다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였다.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바로 박테리아의 한 종류니까 개체였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바로 공생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부르는 이론인데 이걸 제기한 게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관계가 지속되면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에는 원핵세포가 두 개 있었어요. 원핵세포. 이게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 분명히 뭐였다? 개체였습니다. 개체였어요. 서로 다른 개체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 둘이 결합하면 하나는 핵을 가지는 무슨 세포가 되고 진핵세포가 되고 하나는 결국 무슨 기관이 돼버렸다? 세포 내 소기관이 돼서 결국 서로 다른 개체였는데 하나의 개체가 돼버렸다. 이런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네들은 공생관계였습니다. 공생관계, 즉 서로 다른 개체였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서로 다른 개체였는데, 됐죠? 공생 발생선은 한동안 생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나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간의 내부 공생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적인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종이 진화는 분한다는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두 원핵 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전자현미경이 등장하고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까지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세포 핵의 DNA와는 다른 DNA가 있다. 서로 다른 개체라는 겁니다. 단백질에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서로 다른 개체였다는 겁니다. 됐죠?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생 발생설이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결국 여기까지 내용은 이겁니다. 개체성의 조건은 바로 부분들 사이의 유기적 상호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개체입니다. 알았죠? 세포는 분명히 진핵생물하고 원핵생물의 진핵세포, 원핵세포가 있고요. 진핵세포는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핵세포에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분명히 예전에는 개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원핵세포가 결합해서 하나는 진핵세포가 되고 하나는 세포 내 소기관이 돼서 이게 하나의 개체가 돼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서로 다른 개체였다가 이제 결국 하나의 개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내용이다? 공생발생설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면 공생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진핵생물은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얘가 똑같은 말 계속하는 겁니다. 진핵생물은 그래서 결국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공생을 한 겁니다. 결국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개체였습니다. 그러다가 고세균의 핵이 형성되고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졌는지 논란이 있지만 이건 뭐 필요 없는 문장입니다.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었고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개체가 하나의 개체로 탄생했다가 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선생님이 사실 이 지문 해설하기 전에 비문학 지문 중에 결국 경제와 관련된 지문을 해설해서 올렸습니다. 그 지문에서도 여러분 통화정책이다, 뭐 정책금리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정책이다, 미시건전성이다, 거시건전성이다. 이 단어들이 많죠. 중요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여러분들 그런 단어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 이 글에서 이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았죠? 미토콘드리아는 분명히 예전에는 개체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개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진핵세포에 그냥 세포 내 소기관이 돼버린 겁니다. 그 과정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건 분명히 뭐였다는 겁니까?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였다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바로 개체의 근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막은 진핵세포 막에 수송 단백질과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이 존재하고요.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이 존재하고요. 또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는 이런 근거들이 결국 박테리아가 옛날에 미토콘드리아는 박테리아의 한 종류, 즉 개체였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다 개체라는 근거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분명히 개체였습니다.
근데 이 뒤에 가면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근데 왜 우리는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 무슨 성을 잃었습니까?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개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는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의 개체는 부분들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어요. 인과적이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 미토콘드리아는 진핵세포와 진핵세포의 부분이 돼버렸죠. 그죠? 이 부분들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강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과성을 띠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토콘드리아는 진핵세포의 부분이 돼버렸고 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개체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을 공생관계로 보거든요. 우리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으면 둘은 분명히 서로 다른 개체입니다. 알았죠? 근데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은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하답니다. 그럼 뭐로 봐야 돼 이제? 둘은 아주 강하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개체성을 잃고 진핵세포와 함께 그냥 하나의 개체가 된 겁니다. 됐죠?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결국 이제 개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키는 건 무슨 성이 강해진 겁니까?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무슨 성이? 인과성이 강해진 겁니다. 그럼 결국 미토콘드리아는 뭐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개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진핵세포의 하나의 부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가 많은 부분이 세포에게 DNA로 옮겨서 결국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되죠?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에게 DNA로부터 합성되어서 미토콘드리아로 전달됩니다. 그럼 결국 인과성이 점점 강해진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예컨대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는 30개의 유전자만 있을 정도로 길이가 아주 짧아졌다는 건 결국 진핵세포의 일부분이 돼버렸다. 즉 개체성을 미토콘드리아가 잃어버려서 지금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미토콘드리아는 분명히 개체와 개체가 공생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핵심만 정리하면 이런 내용 아닙니까? 개체의 조건은 분명히 부분들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야 되고 인과성이 있어야 돼요. 원래 세포는 이런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세포의 진핵세포의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근데 예전에 공생 발생설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원핵세포였고요. 이 둘이 결국 공생하다가 결국 하나는 진핵세포가 되고 하나는 소기관이 돼서 하나의 개체가 됐다는 걸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심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근거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문제는 한 번에 다 풀린다는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비문학은 핵심 내용을 이해하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핵심 내용을 이해하려고 안 하고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만 자꾸 지문을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지문을 더 많이 확인해야 되고 우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비문학을 아직도 시간 많습니다. 알았죠? 한 지문, 하루에 한 지문을 해도 되고 두 지문을 해도 되니까 나중에는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이해력이 좋아지면. 지금 내가 비록 이해가 좀 부족해서 하루에 한두 지문 정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글쓴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체 구조도 보이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도 이해되고 그 이해된 걸 가지고 바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설지를 읽어도 아 이게 왜 답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7번 내용 전개 방식입니다.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핵심 내용이 이해가 되지 이것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개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체성과 관련된 예를 들었다. 좋다. 공생 발생설에 대한 이건 틀렸죠. 다양한 견해.
그 다음에 개체성에 대한 정의를 한 후에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 확립되는 과정 틀렸죠. 됐죠? 이것도 개체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개체의 조건을 쓴 겁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세포의 소기관이 누구죠?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개체성에 대해서 공생 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옛날에 분명히 개체였습니다.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개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이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해하면 구조도 보이는 겁니다. 됐죠? 밑에 개체의 유형을 분류 없습니다. 소기관이 분화되는 과정을 공생 발생설을 소기관이 분화되는 과정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개체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한 다음에 개념들을 설명했다.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하는 과정.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하는 과정. 됐죠? 여기서는 여러분 미토콘드리아라는 개체의 일부분이 예전에는 뭐였다가 개체였다가 지금에 와서 개체성을 잃었다는 내용입니다. 답은 정확히 3번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 문제도 한번 여러분 중심 내용만 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중심 내용만 가지고. 유사성은 아무리 강해도 개체성은 이건 맞죠, 그죠? 바닷물이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건 유기적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알았죠? 이건 뭐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알았죠? 이게 바로 뭐다? 거기 여러분 지문에 보면 14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중간 정도죠. 첫 번째 문단의 중간 정도 밑줄 친 C를 보세요. C 바로 위에 보면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가 바로 이해입니다. 됐죠? 아니 선생님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세부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중심 내용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한다? 아니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해서 세포질로 간다면 얘는 뭡니까? 얘는 아니 미토콘드리아는 절대 진핵세포의 부분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 이건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과성이. 원래는 진핵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말입니다. 인과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우리가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죠? 이건 인과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한다는 잘못된 마지막 문단에 있죠. 마지막 문단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마지막 문단에 밑에서 4번째, 5번째 줄 미토콘드리아에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에게 DNA로부터 합성되고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결국 여러분 핵으로부터 단백질 전달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건 틀린 겁니다. 진핵세포가 되기 전에 고세균이 원생 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에 더 강했기 때문에 얘가 고세균이 무슨 세포가 되고 진핵세포가 되고 얘는 뭐가 된 겁니까? 세포 내 소기관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지문을 아주 세밀하게 읽게 되지요. 이런 문제를 틀릴까봐 불안해합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 선택지 중에 일부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정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 내용은 결국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였다가 개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미토콘드리아는 개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을 얘가 만들지는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핵세포가 되기 전에 고세균의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개체였습니다. 개체. 근데 얘가 결국 나중에 세포 내 소기관이 되고 얘가 진핵세포가 됐다는 건 고세균이 결국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됐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밑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는 뭡니까? 이건 지문을 여러분 읽은 사람들은 충분히 알죠. 진핵세포가 세포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왜 몰랐을까요? 알죠. 공생발생설이 당시 유전학 이론에 어긋났기 때문에.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 살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생은 있었죠. 그죠?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의 진핵세포의 활동 중에 기능한다는 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건 개체라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라는 거예요. 결국 미토콘드리아가 개체라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타난 겁니다. 기억에 뭐라고 돼 있죠? 공생 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건 이 미토콘드리아가 개체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체.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그 답이 여러분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기억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결국 미토콘드리아가 뭐라는 걸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이다. 개체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결국 미토콘드리아, 개체,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똑같은 말입니다. 진핵세포와 세포 소기관을 연구한 결과 윗글을 바탕으로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결국은 뭐였다는 겁니다. 개체였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개체였다. 근데 결국은 개체성을 잃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개체라는 근거에 대해 개체. 그럼 아까 미토콘드리아는 분명히 박테리아의 한 종류라고 되어 있죠.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세포 소기관에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 이분 분열을 한다는 거, 이건 박테리아입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개체입니다.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좋은데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이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 이건 좋다. 그죠? 근데 막에는 수성 단백질이 없어요. 이해됐죠? 근데 결국 자기만의 수성 단백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뭐라고 본다? 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개체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기관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 막에는 다량의 카디오리핀이 있다. 그러면 이건 박테리아입니다. 알았죠? 박테리아의 일종입니다. 됐죠? 그럼 답은 여러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신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개체냐 개체가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됐죠? 41번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개체성의 조건은 분명히 부분들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이고 인과성이다. 세포는 결국 분명히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알았죠? 세포의 소기관에 미토콘드리아는 분명히 예전에는 분명히 공생관계였습니다. 됐죠? 근데 하나가 진핵세포가 되고 하나는 소기관이 되면서 결국 둘이 합쳐져서 뭐가 됐다? 개체가 됐다.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보고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됐죠? 테트로도톡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를 생산합니다. 미생물이 생산한답니다. 됐죠? 보고는 그래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죠.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얘 둘은 그럼 뭐 하는 거죠? 둘은 공생하는 겁니다. 그럼 공생한다면 얘 둘은 뭐라고 봐야 돼요? 얘 둘은 서로 다른 개체입니다. 만약에 보고의 체내에 미생물을 제거하면 보고는 독소를 가지지 못하면 생존한답니다. 알았죠? 그럼 결국 둘은 뭐다? 개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험실에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었습니다. 얘한테 방해. 이 둘을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둘을.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했어요. 이 생존한 아메바가 중요합니다.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생존한 아메바. 얘 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테리아. 스스로 복제하여서 증식할 수 있다면 얘네들 둘도 뭐라고 보자? 개체라고 보자는 겁니다.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상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 함께 아메바도 죽긴 죽어요.
공생하니까. 공생하니까. 그럼 얘네 둘도 개체? 얘네 둘도 개체란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밑에 선택지를 한번 구별해 보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 중심 내용 가지고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개체입니다. 이미 여러분 박테리아가 세포 소기관으로 변해서 이 개체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알았죠? 얘네 둘은 서로 다른 개체입니다. 그럼 절대 소기관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 병원성을 잃어버린 아메바와 결국 박테리아는 서로 다른 개체가 공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포 소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밑에 있는 거. 보고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보고와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이거 잃어버리겠죠. 개체성을 잃어버리겠죠. 그럼 결국 미생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고라는 개체의 일부분, 소기관이 되어버리겠죠. 보고의 세포 증식할 때 보고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한다. 면 결국 개체성을 둘은 잃어버린 건데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라면 결국 보고와 결국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은 공생관계입니다. 서로 다른 개체란 소리입니다. 아메바의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개체성을 잃는다면, 얘가 잃는다면 아메바의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DNA 길이는 짧아지겠죠. 미토콘드리아처럼. 됐죠? 아메바의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보고와 독소의 관계는 다 무슨 관계다? 공생관계라는 건 다 뭐다? 다 개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이 글에서, 지문에서 진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연습을 꼭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문학은 비교 능력도 중요합니다. 대상과 대상 간의 비교. 하지만 글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비교 능력도 쌓고 여러분들이 점점 독해 능력과 이해력을 넓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핵심 내용은 안 보이는데 전부 그냥 중요한 대상들 비교 능력만 있다면 일부의 문제, 한두 문제는 맞출 수 있지만 전체 문제를 맞히기는 어렵다는 거죠. 1등급,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그래서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비문학에서 오답률이 낮은 겁니다. 알았죠? 이해되셨죠? 마지막 어휘 문제는 쉬운 겁니다. 이거는 감각적으로도 풀 수 있어요. 여기서 D는 조명하다라고 하면 안 되고, 알았죠? 뭐라고? 판명되면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 어휘를 가지고 직접 본문에 집어넣고 읽어서 자연스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답이구나 라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 답은 4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일단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오늘 해설하면서 가장 중시한 말은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수능까지 시간 많습니다, 여러분들. 비문학 정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을 약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5등급 되는 학생들은 그냥 읽고 풀고 답 맞히고 읽고 풀고 답 맞히고 오답 확인하고 이 정도의 공부만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력을 완벽하게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이해력을 여러분들 높이려면 내가 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이해가 안 되면 그 지문을 꼼꼼하게 다시 읽어서 그 지문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해설지를 안 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시험 때가 가까워지면 하루에 1시간 정도 공부하는데 비문학을 거의 1시간 동안 6지문 정도, 7지문 정도를 쭉쭉쭉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도 극복하면서 점수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 수업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은 비문학은 핵심 내용, 주제를 이해하는 거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6월 모의 평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점을 찾아서 그걸 반드시 보완해서 9월 달에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시를 쓸 때 더 편안한 마음으로 쓸 수 있답니다. 날씨도 더워지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